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지만 선거판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헛공약, 가더라 하고 많은 헛소문, 말 그대로 헛헛합니다. 5월 18일 금요일, 비가 오니까 생각나는 뜨끈뜨끈한 국물 같은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근데 지금 거기에만 그친 게 아니라 안진용 기자님 뭐 법정에 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지금. 네,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 씨의 이야기입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 이게 형사 사건이었기 때문에 황정음 씨가 직접 법정에 출두를 했던 겁니다. 호호. 자, 지난 2022년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회사 돈 무려 43억 4천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더욱더 충격적인 건 이 중 42억 원을 소위 말하는 코인,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게 4억을 가져다 썼다 해도 지금 놀랄 노자인데 43억을 가져다 썼어요. 그것도 안진용 기자님 무려 회사 돈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뺐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회사가 바로 황정음 씨가 설립한 회사였다는 거죠. 네? 자기 회사예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미 다른 배우들이 있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직접 자신의 명의의 회사를 설립을 했던 겁니다. 연예 활동을 해서 연예기업사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자신이 사실상 혼자 들어가 있는 1인 기획사였기 때문에 큰 돈을 빼는 동안에도 적절히 이거를 견제할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돈을 횡령한 혐의로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된 건데 일단 황정음 씨의 변호인은 이 모든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네.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했다고 인정을 했고요.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이 직후 황정음 씨 역시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그걸 확인해 보면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로 회사 자금을 불려보란 권유를 받아서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고 했고요. 내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 모든 수익은 나의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고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니 이거 입장을 들어보면요. 기가 찬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먼저 보세요. 주위 사람으로부터 2021년쯤, 올해가 2025년이죠. 그러면 4년 전쯤에 주변 사람한테 코인으로 해가지고 회사 좀 이렇게 키워봐, 부풀려봐, 회사 자금 좀 그 권유에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어? 이건 그냥 매주 43억 같이 로또 산 거랑 뭐가 달라요? 잘 알지도 못하는 코인 투자 그 회사 돈이라고? 근데 그 다음 말 보세요. 더 기가 찹니다. 내가 100% 지분 출자해가지고 만드는 회사 내 회사예요. 그리고 모든 이 회사 수익은 내 연예 예능 활동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소속된 연예인도 없어요. 오직 나예요. 나만 있어요. 다른 채권자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친 거 없어요. 장유민 사님. 그러니까 저 죄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아니 죄는 있지만 좀 봐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인과 법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뭐 황정음 씨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상 내 1인 기획사니까 돈도 마음대로 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법률의 부지로 뭐 봐주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이 거의 이 법인의 전체적인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돈을 함부로 빼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법인의 돈을 이렇게 빼내는 순간 이건 횡령죄에 성립을 하게 되고요.
있는데요. 다만 황정음 씨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횡령이라고 하면 보통은 제3자, 완전히 본인과는 무관한 다른 사람의 돈을 이제 가로채는 경우를 많이 상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주머니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판사님, 이 점을 좀 헤아려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거액을 투자하게 되면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 대상일 수도 있고 또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했을 수 있는데 이게 실제 투자나 이런 내역과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세요. 하민경 변호사님. 횡령 혐의라고 지금 황정음 씨는 지금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43억 중에 보세요. 42억 원이나 코인에 투자했대요. 그런데 43억 중에 42억을 쉽게 말하면 시쳇말로 홀라당 날려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기도 뭐 주머니 돈이 쌈짓돈 왜 내가 세운 기획사니까 주머니 돈이 쌈짓돈 아닐까요 하겠지만 그러면 42억 날린 거는 안 채워 넣어도 돼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황정음 씨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게 43억 중에 42억을 쓴 것은 거의 회사 돈을 전부 다 이제 투자를 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래도 코인 피해금을 전부 다 많이 이제 좀 채워 넣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미변제금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이제 갚아갈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네. 황정음 씨 측 변호인이 네. 좀 이렇게 첫 번째 공판에서 좀 호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장윤미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그러면 것처럼 그 말씀은요. 하민경 변호사님. 예. 횡령한 금액을 만약에 100% 즉 42억을 다 채워 넣으면 혐의 즉 횡령 혐의에 대한 형량이 조금은 낮아지거나 그렇게 될 수는 있는 거예요? 형량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횡령은 이미 성립을 한 것이고요. 42억을 이제 회사 돈, 42억을 이제 다 투자를 했잖아요. 원래 네. 본인이 쓰면 안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만약에 42억을 다 채워 넣었다. 네. 그렇다면 이건 양형상 참작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유라서 아하. 황정음 씨와 황정음 씨 변호인이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실제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최준범 교수님 네. 시청자분들이 아니 4억도 아니고 지금 일반인들은 4억은커녕 4천만 원, 400만 원도 수준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만약 꾸려면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는데 손이 발리도록 빌고를 해야 되는데 야 42억을 채워넣는다고 연예인이나 다르긴 다르다 하면서도 근데 뭘로 채워넣어 42억 어떻게 버는데 궁금할까요?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 돈을 뭐 연예인이니까 가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40몇 억을 갖는다는 거는 그게 쉬운 문제는 쉽지 아니고. 않죠, 네. 그리고 이거 법인 돈이니까 네. 이걸 또 개인이 마음대로 쓴 것도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 어떤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의 SNS 글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황정음 씨가 네. 이혼 소송 당시 SNS에 올린 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네. 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돈은 내가 전 남편보다 1000배는 더 많다.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 이후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요? 통장 잔고가 487원이었는데 네. 그 다음에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시트콤에 출연했잖아요. 아. 그 이후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최고 좋은 CF는 다 내가 찍고 네. 통장이 하루 만에 5억 원이 찍히고 네? 하루 만에요. 하루에? 네? 한 달 말고요? 아니야, 하루에 하루.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나면 2억 원이 찍혀 있었대요. 진짜예요? 그게 본인이 직접 올린 글입니다. 와 아니 근데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 얘기를 몇 년 전에 예능에 나와서 했다고 해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얘기를 들었던 시청자분들 어머 너무 잘 나가고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이 사건 터진 거랑 같이 결부시켜 보니까 네. 야 이게 진짜 뭐 허세 부린 거 아니 그렇게 잘 번다고 지금 자랑한 거잖아요 지금 허세 부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죄송해요 하루 만에 자고 났더니 5억 꽂혀 있네 또 다음날 2억 꽂혀 있네 야 이거 뭡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일부 어떤 연예인들이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부동산 재테크를 또 자랑도 하고 내가 얼마 벌었다라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황정음 씨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서 지금 돌아보면 네. 아 옛날에 이랬다 이런 자랑을 했다라는 게 다시 계속 회자가 되는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보여서 강남에 빌딩 사는 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강남 신사동 빌딩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60억 5천
5천만 원에 매입을 해서 2021년에 110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차액이 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재테크 잘하네, 뭐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두 아들과 사는 단독주택을 또 공개도 했고, 이 단독주택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데 46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그새 5년 지났으니까 네. 좀 더 올랐겠죠. 또 고급 슈퍼카 자랑도 했습니다. 이혼 결심했을 때 내게 주는 선물로 샀다. 굉장히 비싼데 할부금 갚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꽤 비싼 슈퍼카였던 것 같습니다. 얘기 들을수록 안진용 기자님,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야, 딴 나라 세상 사는 사람 같다. 황정음 씨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씀씀이도 그렇고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인기가 높아서 돈을 번 거에 대해서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걸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법인이지만은 일단 법인에 들어가는 순간 개인 돈이 아닌데 이거를 빼면은 거기에 본인이 해명문에도 100% 내가 번 돈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개인 사업자로 받았어야죠. 법인으로 넣으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세금적인 혜택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래놓고 내 돈처럼 뺐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도 결코 네. 황정음 씨를 이 상황이 벌어진 지금 이 시점에 좋은 시선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미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앞서서 수많은 광고를 내가 촬영을 했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찍은 광고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네, 황정음 씨가 이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이 시트콤을 통해서 높은 인기를 끌었는데 이 15년 만에 이 출연진이 모여서 다시금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게 바로 예전 게 아니라 최근에 찍은 CF의 사진인데 왼쪽 사진에는 황정음 씨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황정음 씨의 모습이 사라져 있습니다. 저 광고 최근에 많이 봤는데 진짜 없어졌네요. 오른쪽 사진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황정음 씨의 모습은 지웠다 하더라도 이 시트콤 출연진이 다시 모인 광고의 의미는 조금은 퇴색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광고 촬영 기념으로 이벤트를 열기로 했는데 네. 내부 사정으로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또한 황정음 씨는 최근까지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오는 20일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이미 마지막 촬영을 마친 상황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출연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미 이 횡령 혐의 때문에 해당 제작진에도 불똥이 튀었는데 편집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걸 떠나서 황정음 씨를 기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구설에 오른 상황입니다. 황정음 씨는 여전히 그럴까요?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썼는데 뭘 그렇게 비난해요? 혹시 돈이 없어서 배 아파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자숙하는 모습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사건, 요즘 손흥민 씨 얘기가 계속 언론에 그냥 도배가 되고 있어요. 이거 어찌된 건지 제가 지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협박에 시달려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지난해 6월 20대 여성이 손흥민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SNS에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손흥민 씨에게서 이 여성에게 총 3억 원 정도가 건네졌다고 합니다. 또한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궁금해질 겁니다. 손흥민 선수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과거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났던 연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보세요. 사실은 이종근 평론가님 어제까지는 사실 어제도 이 소식 접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어제까지는 뉴스파이터도 신중하게 뭔가 조금 더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따져보느라고 어제는 못 전해드렸는데 하루 사이 뭐가 지금 새롭게 추가됐냐면 어제는 이 여성에 대해서 누굴까? 이 여성이 대체 누구길래 3억을 건넸을까? 많이 궁금했는데 결국 그 하루 사이에 지금 말씀드리셨죠. 손흥민 선수 측이 이 여성에 대해서 두 사람이 과거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났던 연인 관계. 그러니까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나이가 30살이 넘었잖아요. 그렇다면 뭐 여자친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놀란 건 네.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여러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나 혹은 가디언지죠. 영국의 가디언지 2019년도에 인터뷰 등을 통해서 본 모습은 축구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인상이 깊이 박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가디언지 기억하시죠? 아버지가 은퇴 전에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도 그 뜻을 받고 있다, 이어받고 있다. 그래서 결혼은 진짜 축구를 다 끝난 다음에 결혼을 하고 또 축구 같은 축구에 관련된 일은 하지 않겠다. 은퇴한 다음에 결혼을 하면 그저 아내와 가정,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에 충실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고요. 또 네.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야말로 사생활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네. 뭐 축구 끝나면 바로 게임 같은 것만 하고 또 축구를 위해서 연습만 하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쨌든 이런 사생활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물론 시청자분들 중에 아니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몇 살인데 사생활이라는 게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 그러시면서도 그런데 그 사생활이 드러난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야 하실 것 같아요. 장유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측의 어떤 그 주장 내용을 들어보면요. 이게 아무래도 좀 구설에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아무리 이제 본인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네. 또 손흥민 선수가 그냥 단독으로 활동하는 선수가 아니라 소속 팀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 선수 차원을 넘어서 소속 팀에까지 좀 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거 협박임을 알면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3억 원이라는 돈을 건네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손흥민 선수 측이 이 협박을 받을 당시에 아마 이 해당 여성이 내가 정말 임신했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자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 자료들과 관련해서는 이 선수 측에서는 이거 우리는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해당 여성은 아이를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반박했습니다. 제시한 자료라면 장유민 변호사 아까 설명 잠깐 나왔던 그 여성이라는 사람이 초음파 사진 등을 보내왔다는데 그게 다 조작됐다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측의 주장에 따르면 네. 이런 정말 임신의 실질이 있었다는 것처럼 주장하는 내용도 아마 조작이 되거나 가공된 게 아니겠느냐라는 네. 주장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시청자분들이 더 궁금하실 거예요. 물론 협박을 받아서 실제 3억이란 거액이 그 여성에게 건네져 갔어요. 그런데 보통 그러면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게 앉아야 될 텐데 이게 지금 터졌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사람들은 3억 원을 그럼 왜 줬을지도 많이 궁금해할 것 네. 같은데요. 원래 연인 관계라고 했죠. 근데 연인 관계라면 손흥민 선수는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알 텐데 임신한 적이 없다,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본인을 압박할 때는 이 사안이 더 이상 커지길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축구라는 게 팀 단위 스포츠이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그렇죠. 있다는 네.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수면 위로 올라왔나? 이 여성이 손흥민 선수와 헤어진 후에 또 다른 남성을 만나게 됐는데 이게 40대 남성. 이번에 공갈 미수 혐의로 함께 입건된 이 남성입니다. 한패예요. 둘이 한패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마 교제를 시작한 후에 과거 본인이 손흥민 선수와 만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자 이 남성 손흥민 선수 쪽에 지난 3월 연락을 취해서 해당 내용을 유포하겠다면서 7천만 원을 요구해 왔다는 이런 겁니다. 몹쓸 인간 있나? 손흥민 측은 이에 대해서 이 금전 요구엔 응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3개월 동안 협박에 시달려왔고 원래는 손흥민 씨의 매니저가 이 상황에 계속 대처를 해왔는데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서 손흥민 선수에게 얘기를 했고 그때 손흥민 씨가 더는 허위 사실에 고통받지 말고 강력히 대응하자고 해서 지난 7일 고소장이 제출됐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 측은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는 피해자라는 입장이고요. 허위 사실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도 시달리고 팀 성적도 덩달 안 좋고 해서 근데 이제 끼워 맞추기 해석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민기 변호사님. 근데 정말로 오랫동안 시달린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정말 또 나쁜 것은 그 20대 여성이 제출했던 그 초음파 사진이나 네. 이런 부분이 경찰이 이제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게 교제 그 시기라든지 그런 게 좀 맞지 않아서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저께
그 20대 여자와 또 이제 교제 중이라는 그 40대 남성, 네. 공갈 미수한 그 남성을 체포를 해서 예,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얼마나 많이 이제 시달렸으면, 근데 저는 이렇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한 것은 너무나 네.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시달림이 더 이상 되지 않고 네, 끝날 수 있는 게 이런 강력한 고소 조치 때문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재명 교수님. 예. 사실 손흥민 선수 하면은 뭐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스타잖아요. 아, 그럼요. 이 사건, 이 사안에 대해서 전 세계 팬분들도 관심 많을 것 같은데요.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외국 언론들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영국의 BBC라든지 중국의 소우닷컴, 일본의 데일리 스포츠 같은 매체들도 네.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 주장인 손흥민이 가짜 임신 협박을 당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국내 팬들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손흥민 선수가 첫 우승에 도전하는 유로파 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심적으로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기량을 발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스트레스 받게 되면. 맞아요. 근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번 사건 때문에 경기력이 지장을 받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이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감독은 17일 경기에 손흥민이 꼭 출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안 진짜 이 나쁜 짓을 한 인간들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마음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사건,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웬걸요? 여기 가니까 완전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네요. 누구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렸는데 누구 한 사람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래요. 가짜 보수 정당 안에서 진짜 보수 활동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사실상 쫓겨난 김상욱 의원 어디 있어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우리나라 안정적으로 질서 지키고 원칙 지키고 민주주의 지키고 법치주의 지키고 공정사회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시고 실천하신 분입니다. 동의하시죠? 국민이 정말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근데 진짜요. 최진문 교수님, 네. 김상욱 의원 계엄과 탄핵 국면에 국민의힘에 그 속해 있을 때 그때 얼굴 한 번도 저런 얼굴이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완전 활짝 웃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압박을 많이 했잖아요. 네. 소위 이런 표현 왕따 당했죠 사실은. 그리고 뭐 탈당을 하고 압박을 하고 이랬지 뭐 않습니까? 탄핵 투표 과정 또 울기도 했잖아요. 막.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 고민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은 탈당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겠습니까? 저는 그게 외부의 압력 때문에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아마 탈당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내부적으로 워낙 압박이 심하게 들어오고 지도부가 대놓고 막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냈잖아요. 그러려면 나가서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김상욱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SNS 글을 올렸고 결국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익산에서 유세를 했거든요. 집중 유세를 했는데 익산역 앞에 있는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했는데 거기에 본인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서 아마 이제 단상에서 이재명 후보가 연설을 하는 동안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설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사실 악수 정도 하고 만남 정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불러서 올라오게 했고 네. 거기서 이제 연설을 즉석에서 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가장 보수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다라고 지지하는 연설을 또 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최진문 교수님은 약간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그동안 국민의힘 내에서 얼마나 압박에 시달렸을까, 마음고생 심했을까, 그래서 민주당 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에요? 알터니가 빠진 거예요? 뒤통수 맞은 거예요? 분한 거예요? 뭡니까 이거 지금? 덤덤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갈 사람 같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왜 김상국 의원을 공천을 줬을까 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무엇이 지금 또다시 아까 다시 나타나고 있냐면 네. 당시에 김상국 의원이 의원 되기 전에 변호사를 했는데 그 변호사를 어디서 시작하냐면 바로 민주당 출신의 송철호 시장, 울산시장 시장 되기 전에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때 문재인 후보를 지금 지지하는 그런 선언에도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력을 비추어 보면 김상욱 의원의 어떤 뭐 DNA까지 뭐 그렇지만 어쨌든 민주당과 굉장히 가까웠던 게 아니냐. 근데 왜 그때 갑자기 국민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내리꽂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울산 남구에 지금 국회의원이 됐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당론을 어기면서 특검이라든지 이런데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이 투표로서 보인 것,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의 어떤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정치 행위를 한다. 투표 등 이게 헌법에 보장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과 네. 갑작스럽게 상대당 후보를 이렇게 칭송하는 것과는 다른 행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리어 그때 당시에 특검과 관련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네. 굉장히 순수하고 칭찬받을 어느 일각에서는 굉장히 그래 떳떳하게 했다라고 한 것이 지금은 그때 행위도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라고 도리어 그때 행위 자체도 순수함을 네. 다시 보게 되는 어떤 계기가 아닌가라는 일부 의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대선이 18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재명 정부가 꾸려진다면 그 초대 총리, 첫 총리로 홍준표 전 시장이 거론된다더라. 뭐 그런 말이 어제 파다했죠. 근데 어제 양측 모두 그거 아니에요. 선 그었는데 근데 이게 여진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시장께서 여러 가지 그 당에 대한 섭섭함을 표시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민주당 가서 이재명 밑에서 총리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거기서 버텨내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 그 정치 행태에 대해서 가장 직설적으로 비판하시는 분인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다시 말씀드릴 가정법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재명 정부가 꾸려진다면 첫 총리로 홍준표 전 시장을 고려하고 있다. 즉 이재명 홍준표 총리설 여기에서 지금 김재원 전 의원은 애써 지금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가능성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진용 기자님 홍준표 전 시장이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면서요. 네, 홍 전 시장은 SNS를 통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장 시절에도 여의도 정치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피력을 했었죠. 지금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를 간 후에도 한국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SNS를 통해서 친정인 국민의힘을 직격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들리라러 갔다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면 일 안 하고 빈둥거리는 X들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니란 얘기였고요. 그리고 2006년 4월 서울시장 경선 때 비로소 당의 실체를 알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 그런 속성이 있는 당이라는 걸 알고도 혼자 소갈이하면서 지낸 세월이 20년이었다고 덧붙였고요. 자신들이 국민의 짐이 된 줄도 모르고 노년층들만 상대로 국민의 힘이라고 떠들고 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 판을 갈아엎고 새 판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이 문구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짚고 가볼게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연일 지금 SNS에 올라오는 글 이런 거를 쭉 보면 홍 전 시장의 글을 보면 시청자분도 아마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홍 전 시장은 그럼 지금까지 자기만 제일 잘했고 자기는 정말 완전 무결하고 정말 흠이 없고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 다 흠결 덩어리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보네 막 그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유권자나 국민들도 홍 전 시장이 지적하는 바가 무조건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당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적은 뭐냐면 근데 홍 전 시장이 그걸 말할 자격이 될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 전 시장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이 되는 거를 일찍부터 봤는데 내가 참고 있었다. 말이 안 되는 게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비난합니다. 윤 대통령한테 자기가 2번이나 속았다는 거예요. 지난번 3년 전에도 윤석열 후보가 어떤 공작위에서 자기도 후보였는데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거 계속 밝혀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이렇게 공작을 해서 자기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비난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잘못됐다는 거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3년 동안 지적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잘못됐다는 것에서 정통 보수주의를 이끌었어야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윤 대통령 만나서 일각에서는 총리시켜준다라는 어떤 설이 있었는데 그거 믿고 허리 굽히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는 그 윤 대통령 잘못한 걸 지적했는데 네. 그것을 계속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자신이 떨어지니까 3년 전도 똑같아요. 똑같이 비난하는 걸 지금도 비난합니다. 국민의힘은 잘못됐고 정통 보수주의가 있었다. 3년 동안 이 당을 진짜 제대로 개혁하는데 한마디라도 했다면 저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지 않고 진짜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을 옹호했던 사람이 누구죠? 옹호하고서는 지금 자기가 또다시 경선에서 떨어지니까 또다시 이제 비난을 한다. 3년 전과 지금이나 똑같은 비난만 일삼는데 진짜 정통 보수주의의 적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금 달달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총리 기용설,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총리 기용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께서 차라리 민주당으로 갔더라면 하는 저 마음을 저는 조금은 이해합니다. 아마 엄청난 자괴심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홍준표 지사께서 오죽하면 탈당과 동시에 정계 은퇴를 했을까. 당선되시면 홍준표 전 시장의 총리직을 맡으시는 것도 고민하고 계신지. 아직 선거 중인데 그런 고민하겠습니까? 특정하게 누군가를 어떤 직책에라는 생각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을 어떤 직책에 기용할 것이냐는 우리가 이긴 다음에 고민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윤미 변호사님은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하시잖아요. 또 듣는 정보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로 홍준표 총리 기용설 이런 게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진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진짜. 제가 민주당에서 들은 네. 얘기는 사실무근이다. 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논평이 나오기도 했고요. 어. 홍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아마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로 만약에 기용이 정말 된다면 네. 총리는 일반 또 장관과는 다르게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민주당의 의석수만으로도 뭐 가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선뜻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첫 총리는 통합과 그리고 어떤 화합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분열의 양상으로 보여진다는 점이 사실상 대단한 부담일 수밖에 없어 보이고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국민의힘의 일련의 어려운 과정을 좀 보면서 굉장히 쓴소리를 높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30년 전에 차라리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을 했을 때 꼬마 민주당에 따라갈 걸.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해지진 않았을 텐데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기억하고 있고 또렷이 기억에 남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사저와 관련해서도 아방궁이다라고 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단히 과장된 그런 비판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국민의힘의 반대한다고 해서 민주당과 굉장히 유기적으로 화합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아마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조금 더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하민경 변호사님 뭐 이제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이게 뭐 또 이게 토론회 진행 뭐 당내 또 이
뭐 순서 뽑는 것도 예. 다 진행하시고 하셨잖아요. 당 또 대변인단에도 계셨고 예. 홍 전 시장 오랫동안 많이 봐오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때 말고 지금 작금의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 뭐 갈 때면 가라 이런 거예요. 제발 남아주세요. 지금 이런 분위기 뭡니까 지금? 전 지금 이제 저희 국민의힘의 선대위에 제가 대변인을 맡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홍준표 후보님이 시장님이 많이 진짜 서운하시고 섭섭하실 거다 이런 심정은 저도 이제 공감합니다. 자 왜냐면 말씀 중에 죄송해요. 말씀 끊어 죄송해요. 예. 시청자분들 궁금한 게 그거예요. 떨어져서 그러니까 서운하면 구체적인 이 지점이 뭐예요?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은 안철수 후보도 서운하고 한동훈 전 대표도 서운하고 다 서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서운함이 어땠길래 하와이 갔어요? 지금 왜 선거도 안 도와주고 그 점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의 만약에 이제 4강에 올라가셨던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 이제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당에 참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던 분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시는 섭섭함과 서운함은 더 상당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공감이 가고요. 네. 다만 이제 홍준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보수의 가치는 네.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홍카콜라라는 별명도 속 시원하게 본인의 이제 생각을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발언을 하시지만 결국은 이제 저희 힘이 되어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국무총리 기용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점이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 측에다가 어떤 분이 이제 뭐 국무총리도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부 분들이 이제 지지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지점이 내가 존경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 와서는 선을 정말 딱 긋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설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 측근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던 그 민주당으로 갔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그와는 정말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 그 당시에 가셨으면 더 일찍 정계를 은퇴하셨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재명의 1급 체제 하에서 홍준표 시장님께서 그 민주당 안에서 설 정말 위치가 지위가 있었을까?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네, 빨리 오셔서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네. 예, 하민경 변호사님의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최재명 교수님 약간 이제 지금 반격하려고 지금 막 손을 약간 불을 떨고 계시네. 기회는 드릴 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금 참고 계세요. 자, 지금 하와이 가 있는 홍 전 시장을 향해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른바 러브콜 같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탈당하고 싶었으니까 홍준표 후보님의 섭섭함 저도 이해합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님의 애국심을 믿거든요. 다시 돌아오실 것을 정말 저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홍준표 전 예비 후보 분들 모셔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중하게 그리고 예우를 갖춰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님, 혹시 과거 경선 과정에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국민과 당원들을 위해 너그러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렇게 제발 마음 노여움푸세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이 영상 보시면서 안진용 기자님 시청자분들 예리하신 분들 그럴 거예요. 아니 근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는 왜 가만히 있지?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캠프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대식 의원에게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해달라고 전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대식 의원은 김문수 후보의 특사 자격으로 오는 18일 하와이로 갈 예정인데요. 하와이에 체류하는 동안 홍 전 시장과 함께 가겠다는 김 후보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최재명 교수님 일본 일초가 급한데 오늘이 16일이잖아요. 18일 일요일날 아니 일본 일초가 급한데 지금 비행기표를 못 구한 거예요 지금.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뭐 비행기표는 못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간들 아무 빨리빨리 가려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제 생각입니다. 네. 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가도 안 됩니다. 저는 안 될 거라고 네. 보고 홍준표 전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본인이 이제 SNS에서 소통하는 채널 있잖아요. 거기에
하와이 설득조 오지 말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야, 있고요. 표현도 뭔가 좀 네. 그런 하와이 설득조. 오지 와, 마. 대박 사건이네. 그리고 문수영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타깝지만 난 이미 그 당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설득하러 간다고 설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홍준표 전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선 경선 과정에 뭐 심지어 일부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지만 대놓고 보이는 손에 의해서 선거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기 위해서 네. 제대로 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것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한 것 같고 네. 뭐 지금 뭐 이종건 평론가나 함경 변호사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함경 변호사는 결이 다르긴 한데 홍준표 전 시장을 막 공격하시잖아요. 뭐 당을 떠났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홍준표 전 시장 했던 말 중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네. 민주당을 온다고도 저는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총리설에 대해서도 누가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네. 언론이 받아 써가지고 괜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이게 무슨 이재명 후보나 무슨 뭐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기사화됐고 그것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그분의 선택인 것이고 아니 그 당에 있으면서 그럼 그 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뭔가 본인이 역할을 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얘기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는 그동안 못했던 말을 할 수도 있는 네. 것이니까 지금 하는 말이 모두 다 잘못됐다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이 18날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 국민의힘의 최대 숙제는 이걸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출당이냐 자진 탈당이냐.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더 앞서 나아가는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또 오후 중으로 좀 연락을 취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바로 연락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여서 시간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주말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 중으로 연락 한번 더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여부와 상관없이 당은 당대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이제 논쟁이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통화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시는 건지를 그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저희가 탄핵의 강을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 당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만약에 주말까지 매듭이 안 지어지면은 뭐 출당까지 고려하시는 건가요?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강경한 태도처럼 느껴지잖아요. 이종근 평론가님 혹시 뉴스파이터 끝나기 도중에 속보로 김용태 비대위원장 윤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혹시 그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어땠을까요? 글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좀 전 오후에 보여준 태도와 그 뉘앙스로 봤을 때 오늘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입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전까지만 해도 오늘 중으로 연락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 네. 오늘 중으로 매듭이 지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후 들어서 입장이 좀 바뀐 게 뭐냐면 이미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이 윤 대통령의 탈당이라고 어저께까지 또 오전까지 얘기했는데 비대위원장은 갑작스럽게 탄핵의 강은 이미 건넜고 네. 그다음에 기자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오늘 내로 전화하실 거냐? 여부가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이미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말들을 사실 되게 좀 모호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의지가 오늘 중으로 무엇인가를 행동에 나서겠다라는 건 아닌 듯이 보여서 앵커님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은 아닐 것이다. 라는 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부담은 커진 거 왜? 뭔가 칼을 빼들면 우리 농담 삼아 그런 거라도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무라도 썰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뭔가 매듭을 짓겠다고 했으니까 주말 사이 어떻게 될지는 다 지켜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진영 기자님 이 대목이 제일 궁금한 게 보통 금요일 날 여론조사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누가 앞서가는 거 막 나온 거 결과 없어요? 나왔습니다. 네. 한국갤럽에서 지난 13일에서 15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후보가 51%의 지지를 얻어서 처음으로 과반을 달성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29%, 이준석 후보는 8%의 지지율인데 네. 중요한 거는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에 50%에 넘은 득표율을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유일합니다. 당시 51.6%의 득표율이었는데 현재까지 이 지지도가 51%가 넘으면서 이 기록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도 볼 필요가 있는데 국민의힘의 텃밭이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접전을 벌였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보수세가 강한 곳은 TK죠. 대구와 경북입니다. 이 지역은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앞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후보가 이곳에서도 34%의 지지도를 얻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마의 30% 벽을 넘은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뭐 오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그러니까 공표할 수 없어요라고 하는 기간까지는 계속 나올 텐데 지금 최대 화두는 계속해서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죠. 단일화 문제예요.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손짓을 뭔가 러브콜을 보내는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저랑 친하다는 사람은 매일 저한테 전화 오고 연락 오고 해가지고 단일화의 조건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관되게 답합니다. 가능성 없다. 그 당은 고쳐줄 수 없는 당이다. 뭐 김용태 위원장이 저한테 뭐 원래 매주 한 번씩은 잡담하려고 연락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별다를 게 없지만 김용태 위원장이 자꾸 언론에다 저한테 연락했다 그러던데 제 핸드폰엔 연락 온 이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착각하고 있나 그 사이에 제 전화번호를 까먹었나 뭐 어떻게 된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하민경 변호사님 전화 온다고 전화하겠다고 했는데 뭐 아무리 부재중 전화도 없더라. 진짜 전화할 거 맞냐라고 약간 애둘러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면서 전화 안 할까요? 할까요? 진짜?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용태 위원장이 네, 김용태 저희 그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이제 저희가 비대위원장으로 나섰을 때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단일화에도 노력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는 아직 전화 온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지만 아마 조만간 전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전화가 하루 이틀 조금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처음에 처음에 말 던지는 것이 가장 모든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먼저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것은 진통이 없는 단일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저희가 단일화 절차를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께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러나 이준석 후보께서도 너무나 열심히 뛰고 계시고 이번에 18일 날 있을 그 토론회에서 이재명의 포퓰리즘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비판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처럼 정말 보수의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따르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절체절명 순간에 모든 분들이 아까 전에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처럼 정말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점점 또 여론조사가 되게 박빙이다 이런 결과들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다라는 것은 아직 단단하게 마음을 그만큼 먹고 계신 분이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파면을 해서 탄핵이 됐습니다.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반성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거대 야당으로서 입법 폭주 계속하고 있고요. 사법부 압박, 겁박도 모자라서 지금 이제 법을 다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이런 속에서 이준석 후보께서도 아마 생각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단일화 과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장윤미 변호사님 단일화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기란 것도 혹시 있어요? 선거 때? 대선 있을 때? 수 있죠. 조건이 무르익으면 단일화가 정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이 후보에게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나 단일화할 생각 없다라는 게 본인의 몸집을 키우는 데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단일화했을 때 양당이 이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단일화가 정말 정치적인 극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네. 일단 이 두 후보가 결합했을 때 선두주자를 누를 수 있어야 돼요.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양 후보 간의 지지층 간의 이전 그리고 이 확장세를 가져야 되는 부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이종 교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도였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건데 지금은 사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표였다는 사실관계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양 후보 간 이를테면 지지율이 격차가 굉장히 작거나 붙어 있었을 때 누구 하나가 통 크게 양보했구나. 대의를 위해서 선두주자를 따라잡기 위해서 단일화에 어떤 희생을 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뭔가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격차가 굉장히 좀 크게 난다거나 또 이래 보이지는 않아요.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가. 물론 1중 1약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만 단일화의 이런 여러 정치적인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후보가 지금 본인이 장담하고 있는 대로 단일화는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 3대 조건에도 거의 다 하나도 충족 안 되는 느낌 막 들어요. 그런데 지금 대선판에 느닷없이 역사 속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 얘기일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군 출정하라. 임진왜란 때도 우리 이순신 장군이 민중들과 함께 백성과 함께 위기를 이겨냈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이순신의 그 각오로 반드시 새로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배가 12척밖에 없어도 우리 충무공께서는 절대 절망하지 않고 아직까지 12척이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충무공 정신, 이 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내겠습니다. 진짜 지금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모두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는데 아니 그 이유가 이종근 평론가는 왜 선거 때 특히 큰 선거 대선 때는 이순신 장군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우리나라가 가장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나라를 구한 그 영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좌도 없고 우도 없고 또 세대 갈등도 없고 또 지역 갈등도 없습니다. 이순신이 영웅, 호남 뭐 어떤 지역에서 다 이순신 장군을 영웅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영웅의 상징이니까 차용하고 싶은 것이고 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당했다라는 걸 특히 부상을 시켜서 자신도 모함을 당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그 모함으로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또 김문수 후보는 12척밖에 안 남았는데도 역전을 했다. 자신이 굉장히 어려운데 역전 가능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또 이순신 장군은 양쪽 다 이번에 인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 인물을 우리가 가져와서 자신의 처한 상황과 감정이입과 대입을 하려면 정말 시적절하게 잘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두 사람이 지역을 가면서 그 지역과 연관돼서 이순신 장군을 언급한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광양, 여수, 순천, 목포 이거 돌았잖아요. 그러네요. 거기가 맞아 이순신 장군께서 남해안 지역에서 전투를 하셨던 장소예요. 그 본영이 있었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고 김문수 후보는 천안을 갔어요. 그러다 이제 충무공 정신을 얘기하신 건데 저는 이제 이게 지역에 맞게 아마 얘기를 한 걸로 보여져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걸 적절하게 잘 비유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갖다 어떤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특정 후보를 뭐 비판하면 좀 그러니까 다만 저는 이제 12척을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도력을 잘 발휘해야 된다. 김문수 후보한테 한마디만 제가 말씀을 그럴까요? 드리면 이런 거예요.
12척을 남긴 그 이순신 장군은 원칙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민중의 생각을 따라갔어요.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생각하지 마시고 네.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하게 되면 네. 그것이 본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게 행동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요. 하민경 변호사님, 안철수 의원,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순신 장군은 언급하면서 이분들의 동참을 독려했다는데 지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가 경선 후보들에게 이제 경선 같이 뛰었던 후보들에게 안철수 의원이 김문수 후보가 이순신 장군처럼 이제 고독해 보인다. 12척의 배를 끄는 그 대장군을 조금 따라와달라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고 저도 아까 전에 이제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식을 정말 따라라. 국민들의 뜻이 뭔지 정말 제대로 알고서 이제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저도 하나 붙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말인즉슨 그런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아니 같이 경선에 뛰었으면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다 나와서 지금 뭔가 용광로 민주당 용광로 선대로 지금 막 다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린 지금 뭐냐? 지금 먹방 할 때냐 막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선거가 임박할수록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